예,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는 이거 지난번 드론 첫걸음보다 한 단계 진보된 드론을 보다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같은 것을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기존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드론의 차이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는 면허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은 현재 ISO 18013이라는 국제 표준으로 면허증이 만들어지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면허증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18013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몇 년 내로는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는 넘버 플레이트, 우리나라로 같은 번호판, 번호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있어야지만 자동차 운영이 됩니다. 이 번호판과 차대 번호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고 운전자는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면허증은 ISO 18013이라는 모바일 면허증을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위법 사항이나 불법 운전 같은 것들을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 바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드론은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무선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비행 중인 드론의 비행체 안에는 드론 식별번호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국제표준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저희가 DIN이라는 드론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라는 거를 여기에 메모리에 기록을 해두거나 밖에 기록을 해두고 이 정보를 위반하는 드론이 있을 때 누가 이 드론을 띄웠는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아니면은 착륙하거나 추락한 드론을 보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드론이고요. 드론은 이와 같이 아주 작은 드론도 있지만 사람이 탑승을 하는 그런 드론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어반 에어 모빌리티 UAM이라고 부르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드론 조종자가 탑승을 하는 게 아니라 패신저 그러니까 승객이 탑승한 드론을 자율주행이나 원격 주행에 의해서 이동을 시켜서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그런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을 조종을 할 때도 이런 조종기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정해놓고 비행을 하게 될 때 그 드론을 누가 조종을 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모트 파일럿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라는 RPIN 같은 번호를 드론 번호에도 같이 부여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격 통신을 할 때 누군가가 이 드론을 해킹하거나 암호학적인 공격을 통해서 하이제킹을 해서 이걸 강제로 착륙시키거나 목적지 이외의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암호를 적용한 그런 통신을 합니다. 그 통신을 하는 방법은 우리 전화기에 들어있는 유심과 같은 DIN이라는 드론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듈을 드론에다가 칩으로 박아놓고 그 칩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드론과 무선 조종기 사이에서 암호화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학적으로 누가 이걸 해킹하거나 조작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개 자동차와 그리고 드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SO의 21895는 아직 DIS 완전한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Draft Industrial Standard라고 그래서 이제 잠정 표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국제 표준입니다. 거기에서는 드론을 5단계로 나눕니다. 250g 미만의 이런 장난감 수준의 드론을 따로 식별하기 위한 장치나
어떤 라벨을 없이도 실내에서만 띄우니까 별도로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250g에서 7kg까지의 드론은 현재 이 DJI 매빅 같은 경우가 1.2kg 정도 됩니다. 이 드론은 현재 그레이드 2, 2189의 그레이드 2 드론인데 이 드론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촬영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기 때문에 이 드론이 비행하다가 달리는 자동차 위에 추락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드론의 조종자가 누구냐, 이 드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비행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제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레이드 2서부터는 원격 식별을 하도록 지금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kg을 넘어가는 급의 드론들은 EID 또는 RID라고 하는 Electronic Identification Number 또는 Remote Identification Number라는 번호를 가지고 이 드론이 비행을 할 때 약 3초 주기 이내로 내 이름이 무엇다, 드론 번호가 무엇다를 계속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뜬 위치의 GPS 좌표, 그리고 고도, 높이를 얼마큼 떠 있고 누가 조정을 하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드론이 비행하는지를 계속 방송을 해서 이 정보가 방송을 안 하는 드론은 엔티 드론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드론을 격추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범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이제 더 무거운 150kg 미만의 드론들은 거의 농업용 같이 혼자서 들기도 힘든 그런 큰 드론들은 당연히 비행 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건 드론 관제하는 범위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택배 드론에도 그렇고 1kg짜리 이런 거로는 택배를 못 하겠죠. 그 페이로드, 그러니까 최대 이륙 중량이 150kg 정도 되는 거는 커다란 짐을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150kg 이상의 5등급의 2189 5등급의 드론은 사람을 탑승하거나 거의 사람 몇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무게를 가지고 비행을 할 수가 있는 드론, 그렇게 5단계의 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제가 지금 ISO에서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이런 것들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전 세계 위원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DIN 번호를 제가 착안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쓰게 되고 있고 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 식별 번호입니다. 그 다음이 PIN이라는 번호는 Pilot Identification Number, 다시 말씀드리면 원격 조종자 식별 번호입니다. 핀 넘버, DIN 넘버를 반드시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은 비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드론과 비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드론이 있습니다. 보통 직접 가시권 범위 내에서 드론을 보면서 조종하는 우리 가시권 비행 드론들을 우리가 원격 조종 드론 중에서 제일 초보적인 드론인데 이런 것들은 비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택배를 하기 위해서는 가시권을 벗어나서 조종자로부터 아주 먼 구간을 몇십 킬로 정도를 비행하러 물건을 두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드론의 경우는 비행 시간도 길지만 반드시 비행 허가를 받고선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오토바이 같으면 50cc 미만의 오토바이 경우에는 면허증이 없이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데 드론도 마찬가지로 면허가 없이 조종할 수 있는 드론도 있고 취미용 드론, 이런 게임용 드론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상업용 드론이나 공공 목적의 드론들은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 면허를 ISO 22460이라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플라이트 리포트라는 것을 제출해야 되는 드론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드론을 또 21895의 그레이드로 또 나눠서 구분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UTM이라고 그래서 드론이 공중에 여러 대가 날아가다가 드론끼리 충돌해서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관제를 해주는 드론이 있습니다. Unmanned Aircraft Traffic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UTM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VLOS, VLOS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가시권 비행이냐 비가시권 비행이냐, 택배 같은 것을 하려면 당연히 비가시권으로 멀리 몇십 킬로를 이동을 해야 되는 드론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비가시권이고, 이렇게 눈으로 드론을 보면서 조종하는 가시권 비행의 경우는 대개 이제 촬영용 드론이나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와 같이 5단계로 구분을 해서 드론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이 국제적인 표준과는 약간 다른 것을 현재 국토부에서 드론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약간 경우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일본, 미국, 유럽, 중국 같은 모든 외국에서는 다 이걸 국제 표준으로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작은 드론 중에서 지금 여기에 그 블랙호넷이라는 드론의 경우는 길이가 우리 손바닥 위에 올라갈 정도로 매우 작은 조그만 비행체인데, 이 드론 한 대 가격이 몇십억 원이라면 여러분 아마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그 저격을 하기 위해서 망원경으로 누구를 보고 있다가 총을 쏘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드론을 타겟 어떤 목표 지점까지 비행을 시켜서 거기서 뭘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가 총으로 저격을 한다든지 작전 같은 걸 하는 군용 드론인데, 우리나라의 모 부대에서도 이 드론을 몇십 대를 들여다가 현재 작전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초소형 드론이지만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밀 무기이고, 이와 유사한 드론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면허와 항공 면허, 이 사이에 드론이라는 원격으로 조종하는 이런 그 일반적인 이런 촬영용 드론을 포함해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PAV나 UAM 같은 Unmanned Aircraft System이라는 그 도심형 항공, 일종의 자동차입니다. 이런 그 드론들도 전부 드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드론들이 어떻게 비행을 할 수 있느냐, 전부 다 원격으로 조종을 한다기보다는 자율 비행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드론이 비행을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조종자의 책임 권한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드론을 원격을 조종해도 드론이 비행하는 도중에 다른 드론과 충돌하고 그러는 것은 UTM이나 드론 자체가 자율주행으로서 그걸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위적으로 이 드론을 고의로 어떤 다른 드론에 충돌시키거나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론 조종자의 책임과 권한은 드론 면허증을 가지고선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탑승하는 택시 드론이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시범적으로 드론을 비행했던 중국 이항사의 드론, 바로 이 모델입니다. 저런 드론들을 앞으로 몇 년 뒤면은 저걸 갖고 택시 드론으로 이제 타고 다니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면허증과 원격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드론은 지금과 같이 택배나 이런 드론이 아니라 사람이 탑승을 하고 이동을 하는 운송수단, UAM이나 PAV 같은 것으로도, 아니면 앰뷸런스 같은 거로도 계속 변신해 나가게 되고, 소방 드론 같은 특수 목적의 드론 같은 거로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드론이 아까 말씀드린 매빅이라는 중국 DJI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드론이고요. 저 밑에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여의도의 택시 드론으로 중국 이항사가 만든 프로펠러 12개를 갖고 이륙하는 그런 드론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프로펠러가 없는 드론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프로펠러가 있는 드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모래바람이 불 때 당연히 이륙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면 새가 저 사이를 지나가도 전혀 문제없이 비행을 할 수 있는 차세대 드론이고, UAM은 앞으로 이와 같이 그 새로운 엔진 체계로 그리고 앰뷸런스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원리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디스크 경계면 견인 효과를 이용해서 디스크가 회전을 할 때 디스크의 그 터뷸런트 구간으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수직으로 이착륙을 하는 그 프로펠러 대신에 이런 그 수직 이착륙 UAM을 지금 개발 중인데, 이런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강의가 끝날 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어떤 드론의 경우에 지금 프랑스에서 도보 해협을 지나서 깔레라는 데서 영국으로 횡단했던 26km를 혼자서 날아가는 영상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프랭키라는 프랑스의 발명자가 만든 드론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이 원리와는 또 다르지만 또 새로운 기술로 그런 드론들도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ISO라는 조직에서 ISO, IEC, JTC1, S17의 워크그룹 12의 컨비너, 전 세계 위원장으로 지금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드론 식별 모듈과 드론 조종자 면허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고, 저 왼쪽에 있는 TC20, SC16에서 공식적으로 리에종 오피서로 국제 표준을, 드론 자체에 관한 국제 표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세계 각국의 전문적인 석학들하고 이카오 국제민항기구, 그리고 ASTM이라든가 자로스, 유로케, IEEE 같은 저런 여러 조직의 리에종 오피서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한국이 의장국이 된 것이 중요한 거고, 한국의 의장국으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제가 이 직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한국에서 이쪽의 위원장을 계속하면서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직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몇 년 전에, 한 5, 6년 전에 미국의 아마존이란 회사에서 택배를 이제 드론이 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5, 6년 동안 택배는 시범 사업조차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달 전에 미국 FAA에서 미 항공연방 항공국에서 드론으로 어떻게 택배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드론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드론이 버티칼 포트라는 일종의 드론 이착륙장에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해서 콜리도라는 항로까지, 이 높이는 150m 정도입니다. 떠서 콜리도라는 구간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버티포트라는 드론용 공항에 착륙을 하는 방법으로 택배를 하게 되고, 사람이 타는 드론도 이렇게 하게 돼서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 택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와서 이제 미국에서 아마존이 택배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콜럼버스 달걀과 같은 방법의 드론 비행 방법이 처음으로 나오고 나니까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드론을 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전문적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어떻게 드론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내용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드론을 어떻게 식별하느냐 이런 국제 표준을 만드는 내용들도, 그리고 현재 미국의 NCCTA 2063-A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론 하나하나의 고유 번호를 어떻게 부여해서 그 드론이 누가 언제 만들었고 언제 등록을 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느냐 같은 것을 관리하는 방법을 미국 NC도 표준을 만들었고, 이것을 ICAO 국제민항기구에서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 번호가 고유 식별번호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드론을 식별하는 방법, 제가 한 4년 전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게 이제 하나하나가 구현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안에 세부적인 그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제조업체가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원칙으로 만드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국제표준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것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큰 차이가 없이 우리나라도 아마 이 방법으로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이 이렇게 비행체로 날아다니는 드론의 경우는 이 사용하고 있는 모터라는 부품, 배터리라는 부품 안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부품의 수명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BLDC 모터의 수명은 기껏해야 한 300시간 이내입니다. 300시간은 실제 비행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300시간의 수명 주기를 갖고 있는 드론을 300시간을 띄우면 이 드론은 사고가 나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드론을 등록할 때 이 부품의 수명 주기가 300시간이면 150시간까지만 사용을 하고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품 하나하나를 전부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나사가 UTM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테크니컬 TCL이라는 TCL 1, 2, 3, 4를 구분해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중밀도 지역에서 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모든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드론 비행하는 방법이 이제 FAA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미국이 이런 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드론이 비행하다가 여러 가지 목적 이외의 사고가 생기는 것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러시아가 이런 비행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러시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JUTM이라고 그래서 후쿠시마, 얼마 전에 그 쓰나미가 났던 그 지역이 후쿠시마 지역인데, 후쿠시마 지역에서 현재 드론을 그 파일럿 UTM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접 후쿠시마에 가서 드론 관제를 하고 오는 걸 직접 보고 왔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이 UTM에 관련돼서 지금 의장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히타치사에서 중심으로 해서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U-Cloud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UTM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국이 드론에서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높은 기술로서 드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난감 수준의 드론을 만드는 수준이 중국이 잘 만드는 수준이고, 사실상 드론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이런 그 이스라엘 같은 우리 무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 사실상 고도의 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인공위성으로 제하는 그런 드론들입니다. 현재 그 ICAO 국제민항기구에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UTM 계획, 그리고
유럽에서 글로벌 UTM이라 그러는 걸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방법은 비슷비슷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유스페이스라는 개발 계획도 유사한 방법으로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짧은 역사 동안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비행을 할 수 있는 하부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앱은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있는 ko.brightware.com이라는 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으로 보시거나 PC 화면으로 보면 현재 비행 중인 모든 여객기에 현재 위치와 목적지, 누가 조종을 하고 있고 어느 항공사에서 운영하는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실시간 비행 ATM 운행 시스템입니다. 이런 관제 시스템이 없으면 드론 비행기는 한 대도 이착륙을 못합니다.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항공기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대가 떠서 이동을 할 때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고 일정한 안전 규격 거리를 유지하면서 충돌도 방지하지만 비행기 간의 항로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듯이 드론도 이와 똑같은 방법의 UTM이라는 것을 운행을 안 해주면 드론끼리 부딪히거나 드론이 어떤 특정 목적지 이외의 다른 건물에 가서 부딪히거나 그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DFRS라는 걸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도나 기타 야후에 있는 여러 가지 지도들은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우리 국내 지도들은 GPS 좌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구글 맵에 GPS의 좌표가 나오는 지도를 가지고 API를 만들어서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관제센터에서 보면 지금은 드론을 띄우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내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 대의 드론이 편대 비행을 하거나 군집 비행을 하게 될 땐 드론 간의 안전 거리 유지 같은 것을 조종자가 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으로 조종을 하거나 자율주행하는 드론들의 위치가 이렇게 관제센터의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되면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서 바로 이런 관제하는 시스템들을 UTM으로 운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UTM으로 운영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드론 비행 예약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이 걷는 거리는 미국 FAA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30m 위쪽을 드론이 비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고속도로 위에 상공은 한 300m, 100m 정도 상공을 드론이 비행을 못하게 지오펜스라는 걸 만들어 놓고 드론이 보지 못하는 고압선이나 그런 지역에 지오펜스를 만들어 놓고 그 위의 지역은 드론이 자유롭게 가는 그런 비행 방법을 DFRS로 만들어서 드론을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 매우 복잡해 보이는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매우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DIN 번호, 드론 식별 번호를 드론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등록을 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 DIN 번호 부여 방법에 관한 거고요.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드론을 사용자가 등록하는 핀 넘버를 받는 절차가 두 번째 단계이고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드론을 비행 허가를 받고 드론을 띄우게 될 때 아까 비행 허가 신청을 하거나 안 하건 특수비행을 하거나 안 하건 드론이 이륙을 하는 순간에는 DIN 번호와 핀 번호와 그리고 조종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비행을 하고 있고 현재 드론이 떠 있는 좌표에 관한 GPS 정보
고도 정보 같은 것을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는 거죠, 정보를요. 그리고 뭐 조종자의 위치까지도 심지어는 이것을 방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행을 할 때 드론은 이 방송하는 정보를 내부에 있는 메모리에다가 계속 기록을 해 뒀다가 드론이 착륙을 하고 나면 그 아까 방송했던 정보를 비행 후 보고라는 걸 통해서 보내서 드론이 비행 중에 사고가 있었으면 사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고 사고가 없었으면 그냥 처리가 되지만 드론이 불법 지역에 들어가거나 어떤 시간을 위배해서 드론 비행을 했던 경우에는 경찰이 이 드론을 갖다가 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관한 그러니까 불법 드론으로 비행을 한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현재까지는 전부 다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종이에 써서 하고 있다 보니까 드론을 한번 비행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DFRS라는 것은 아까 Ready to Fly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앱을 통해서 내가 드론을 비행을 예약을 하는 앱으로 지금 개발 중인데 이것은 모 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앱을 다운받아서 이제 비행을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예약을 받는 지방 항공청이나 관련 부처에서 드론에 관련돼 있는 위치, 그 드론을 비행할 위치에 지오펜스 정보를 보내와서 도로 상공의 몇 메타나 사람이 다니는 길 그리고 고압선 근처 비행 금지 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을 전부 블록을 시키는 지오펜스 정보를 드론에 입력을 시켜놓고 드론이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드론은 자유롭게 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드론이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예약되어 있는 이 정보와 아까 방송한 정보가 일치가 되면 DFRS 관제센터에서는 그 드론에 대해서는 파란색 불이 켜진 드론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혹시 그 예약 범위에서 벗어나게 비행을 하는 드론이 있을 경우는 빨간색 신호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그 드론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록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드론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택배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이 탄 드론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을 DFRS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를 제가 지금 국제 표준으로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비행기 같으면은 몇 시간 동안 파일로트가 누적 비행 시간을 가졌느냐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주는데 비행 후 보고에서 조종자의 무사고 누적 비행 시간 값을 기록을 해주고 그런 것을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줘서 그것을 국제 민항기구에서 관리하듯이 운영을 해줍니다. 어쨌든 그것 이외에도 드론의 부품의 교환 시기를 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 시스템에서 같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체를 제가 ISO 22460로 그리고 TC20SC16에서 국제 표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드론이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에 대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